예, 안녕하세요. 국어 담당 손석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 되고요. 안내문 첫 페이지에 전화번호 적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로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겨울에 좀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대표적인 화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명하다는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마 이번에 인제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국어가 되게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인제 해마다 수능에 직접 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를 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시험을 보자마자 나와 가지고 인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매해 저희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년보다 쉬운데."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쉬운데 망할 만한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따졌을 때 작년보다 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언론 인터뷰 같은 데 보시면 인제 "작년보다 국어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의 등급 컷이 너무 낮게 찍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역으로 평가하는 거에 가깝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 파트 팀장님 한 분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간에 평가 파트 팀장을 자른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평가원장을 날려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인제 평가원장을 날린 건 말이 안 되니까 평가 파트 팀장을 날려버린 셈인데,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구체적으로는 독서가 쉬웠습니다. 비문학이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든 변별을 맞추기 위해서 뭘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문학을 좀 많이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문학이 어렵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평가 파트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쉽다는 의견을 많이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 파트에 계신 분들은 올해 수능이 조금 더 쉽다고 얘기하지만 언론에서 그거를 쉬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도 남은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망할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었고 그 망할 만한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 게 맞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강은 저희가 연말에 할 거예요. 오후 2시에 일요일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내년에는 이제 다원에서 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은 이제 대치동에서는 이제 11년, 12년 차 이제 정도 진행을 했고 강의는 이제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제 기출의 바이블의 문학 대표 저자예요. 그래서 여러 수능 관련한 도서들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으로는 1월이랑 2월 동안에 뭘 꼭 하실 수 있으면 좋냐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자기 걸로 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선생님이 순서에 따라서 제공된 지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강의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 상황에서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정된 지문을 그 강의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의실에서는 되는데 왜 강의실 밖에서는 잘 안 될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왜 안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기준 자체가 틀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기준 자체는 꽤 올바르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자기 걸로 꺼내 쓰는 데까지의 익숙하지 못한 사고 과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자기 걸로 편하게 만드느냐는 문제를 푸는 과정 혹은 지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간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국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 단어는 알고 있지만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문장은 잘 이해하지만 글 전체 단위에서 문단과 문단의 유기성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문제가 뭘 묻는지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언어와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35번 문제가 가장 고난이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고1 교과서 개념이거든요. 근데 고1 교과서 개념인데 뭘 묻는지조차도 문항에서 몰라가지고 정답률이 40% 언더로 찍히는 경우들이 있었죠. 고1 교과서에 있는데 정답률 40% 언더인 문법 문제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생각해 봤을 때 생각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생각은 있으나 그 생각을 자기 걸로 편안하게 시험장에서 못 꺼냈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어떤 맥락에서든지 사고 과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들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머지 1년간의 커리큘럼은 뭐 간단하게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세 가지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 쉬운데 망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왜 쉽냐? 라고 얘기했을 때 좀 편하게 얘기하면 어, 킬러 문항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뭐 선생님들마다 정의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킬러 문항을 꼭 정답률만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다고 킬러 문항인 게 아니라 너무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걸 여기선 킬러 문항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왜 망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독서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었어요. 문학에서 조금 있었고 언어에서 있었죠. 사실 문법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실 텐데 학생들은 언어라는 과목으로 배우고 있어요. 언어와 매체의 단원에서 언어라는 단원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 보는 지문이 두 개 정도 있었어요. 문학 문제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 두 개가 전부 다 현대소설 문제랑 고전시가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현대소설 문제랑 고전시가 자체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대소설도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본 적 없는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고전 운문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처음 보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 설계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두 개의 지문들이 옛날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됐거나 혹은 사설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다룬 적이 없는 지문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어머님들 나이대가 이제는 거의 학력고사 막바지 세대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동생분들 중에 수능 첫 세대도 이제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능 볼 때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에 털나고 처음 보는 거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수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아무리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어도 혹은 아무리 EBS를 많이 봤어도 머리에 털나고 처음 보는 텍스트들을 두 텍스트를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당일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프레셔도 있죠.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처음 보는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독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해요. 일반적으로 고3 커리큘럼 전체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사실 고3 막바지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적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적중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어떤 것들은 좀 적중하기 쉬울까요?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광범위하게 다뤄줬을 때 시험장에서 아, 선생님이랑 배운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적중을 얘기하기가 되게 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3 강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커리큘럼에서는 EBS 연계와 관련해 가지고 적중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첫째를 키워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한 것은 EBS 연계 때문에 어려웠나, 처음 본 것 때문에 어려웠나, 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의 원인은 EBS 때문일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려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EBS를 연계를 다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9월 평가 모의고사 때 이미 보여줬었거든요. 처음 보는 텍스트를 깨끗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2달 정도의 텀 동안 처음 보는 텍스트를 빠르게 독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니? 라고 2달 정도의 텀을 줬는데 마지막까지 거의 대부분 EBS 연계로 뭐가 나올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9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아, 처음 보는 텍스트를 빨리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라는 시그널을 본 친구들은 자기 점수를 지켰거나 좀 더 올랐고, 오히려 마지막에 아, 문학이 어렵게 나오니까 어떤 EBS 작품이 나올까에 매몰된 친구들은 외려 점수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1월이랑 2월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는 틀을 익히는 것도 중요함과 동시에 진짜 자기가 처음 보는 문학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트라이해보는 훈련들을 좀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왜 그런지는 올해 수능에 망할 만한 요소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 문제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원인들을 조금 다루는 방식으로 겨울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사실 문학 보기 문제를 잘 못해요. 보기 문제를 잘 못하는 이유는 너무 담백한 게 어, EBS 연계를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EBS에서 오피셜로 제공하는 EBS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들 중에서는 EBS 사용 설명서를 거의 그대로 외워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은 EBS 사용 설명서 얘기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보기에서 조금은 다른 기준점을 주고 그 다른 기준점대로 사고하는 능력을 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따지면은 본인이 얼마나 정밀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냐라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든지 지문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문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모든 국어 문제는 지문의 첫 줄 위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글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글만 잘 읽는 친구인 거지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근데 물음에 잘 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물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글만 잘 읽으면 뭐가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글 읽는 것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능에서 수능이란 시험에서 글을 읽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적 글 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 읽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적 글 읽기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독해력이라는 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독해력을 기른다. 이런 것도 되게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굳이 따졌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글 읽기는 사실 좀 추상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꽤 구체적인 얘기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학이 되게 애매하대요. 문학 당연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예술이 아름다우려면 회색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출제는 회색이 아니라 흑백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실제로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전체 내용을 어떻게든지 잘 이해해 보려고 본인의 독해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회색과 흑백이 섞여 있는 텍스트에서 흑백과 관련한 진술을 끌어내게끔 훈련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든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준들대로 자기가 사고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결국 시험장에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얘기를 세련되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준비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근데 학생이 직접 강의실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잘 정제된 얘기를 듣다 가면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얘기를 들었지만 시험장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벽에 부딪히고 자기가 자꾸 깨져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과적 목표는 판정 기준을 자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오히려 교과서 개념을 좀 활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35번 문제랑 37번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35번 문제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가지고 출제했어요. 이 한글의 제자 원리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랑 중3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표 중에서 표의 한 군데를 생략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응에서 여린이웃 가고 히읗 가는데 여린이웃을 표에 제시를 안 했는데 그거를 지문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럼 이거 암기적 지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정규 과정을 깨끗하게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건 EBS 수능 특강에서도 따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텍스트는 아니었지만 뭔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고 37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모음 조화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이 모음 조화 개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문 변동이라는 카테고리를 배우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고1 교과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파이널 때 고난이도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등급을 갈랐던 문제들은 가장 밑에 있었던 얘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수능은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망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고 그 망할 만한 요소들을 어떻게 지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겨울에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어휘의 값을 사고하는 훈련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34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긍지라는 말이 나오고 자긍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답선지에 겸양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단어를 어휘의 값을 한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는 논리값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보기에서 긍지나 자긍심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긍지나 자긍심이라는 얘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게 요만큼인데 그것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자긍심이나 긍지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그걸 200이나 150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굳이 따지면 긍지나 자긍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겸양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요만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뭐 100을 갖고 있는데 5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고를 겸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굳이 따지면 어휘 자체를 아는 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가지는 논리적인 값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논리적인 값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가 문학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예요. 정답률은 40% 정도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단어의 어휘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휘력 중요하죠. 그것의 사전적 의미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논리적인 값들을 품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고1, 2 내신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들을 잘 못 보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생각해 볼까요? 회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오셨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 말을 보면은 나쁜 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어, 수능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는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굳이 따지면 나쁜 게 좋아진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부부관계를 회복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부부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닌다는 걸까요? 신혼 때 꽁냥꽁냥 했던 때로 돌아간다는 걸까요? 신혼 때 꽁냥꽁냥 했다는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2 때 내신 중에서 자사고나 외고 같은 데서 문제를 가장 엣지 있게 내는 학교들은 윤동주의 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윤동주 시 참 좋잖아요. 그쵸? 일제강점기에 다가올 새벽이나 다가올 아침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펼쳐질 아름다운 어떤 광복의 시간을 기대하는 그런 시들이죠. 근데 그런 시와 관련해 가지고 선택지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칩시다. 맞는 진술일까요? 틀린 진술일까요? 틀린 진술이죠. 왜요? 윤동주나 이육사의 시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인식이 어디를 향해 있으니까요? 미래를 향해 있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은 나쁜 게 좋아지는 거지로만 생각을 하니까 시간의 방향 자체가 거꾸로 찍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엣지 있는 문제들인데 실제로 현재 수능의 문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항을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값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지 표현으로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겨울에서는 좀 기출 분석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이제는 아주 오래전까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아주 오래전까지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1, 2학년 때 자녀분들이 이제 수능 강의를 좀 시켜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 얘기를 좀 연장을 시켜보면은 학생들이 문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처음 보는 텍스트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 기출 문제들은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수능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텍스트 자체가 학생들한테 생소할까요? 익숙할까요? 조금 생소할 거예요. 대부분 고3 강의에서 대부분 5개년이나 7개년 정도의 최근 기출을 가지고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와서 수업은 듣지만 약간 몰입이 빠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1, 2학년 때 수능 강의에서도 최근 기출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니까 자기가 어디서 한 번씩 들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배워봤으니까 몰입이 좀 빠져요. 근데 그렇게 몰입이 빠져버리는 순간 학생들이 생각의 벽에 자꾸 자기를 부딪히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주 오래전 기출 문제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서 자꾸 생각의 벽에 자기를 부딪히는 생소한 텍스트를 가지고 자기를 부딪혀 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자녀분들의 집중력은 거의 대부분 45분에서 50분 텀으로 자녀분들의 집중력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종이 50분마다 치거든요. 근데 자녀분들 혹시 수능 당일날 모의고사, 수능 당일날 시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는지 알고 계세요? 국어? 국어 시험이 수능 당일날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동안 45문제를 자녀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수업 시간에 보냈을 때 자녀분이 점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굳이 따지면 통제된 상황에서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풀었을 때의 점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본인이 80분을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들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당일날 본인이 떨어서 자기 실력이 안 나올 가능성까지 감안을 했을 때 한 사이클을 90분을 잡아서 국어 문제를 풀게끔 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이해 가시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선지 표현을 봤을 때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휘의 값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생각의 벽에 부딪히게끔 생소한 지문을 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의 체력을 좀 늘리는 훈련이 필요한다는 점.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겨울에 학습을 할 수 있게 조금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면 좋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물으시더라고요. 음. 개인적으로 기출문제 회독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굳이 따지면 중위권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1순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저는 하위권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 학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학생과 잘할 예정인 학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할 예정인 학생들로 하죠. 그래서 잘할 예정인 친구들은 외려예가 1순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매우 잘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좀 특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3쯤 되면 뭐가 없는 친구들은 없고요. 뭐가 좀 비어 있거나 약간 크레이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어떤 맥락에서든지 약점을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각각의 약점을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주차 과제물을 제출하고 그 주차 과제물에서 학생이 오답이 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유사한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더 받아서 풀어보는 훈련이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차 과제물을 제공을 하면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이름이 써져 있는 자료가 따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냈던 주차 과제물에서 틀린 문제랑 가장 유사한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는 과정들로 겨울에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대로 그 지문을 적중하겠다의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자기 걸로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무조건 내년 수능에서도 난생 처음 보는 지문들은 올해보다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겨울방학 동안 본인의 생각의 한계에 세워서 그 벽을 넘을 수 있게 공부하시게끔 훈련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1페이지에 전화번호로 따로 문자 주시면 따로 전화 드릴게요. 자녀분들의 겨울이 훌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